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월요 경제학 시간으로 채찍 유인의 역효과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채찍 유인의 역효과. 예, 근데 요 이야기 전에 예. 이재용 상고심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자 방송에서 이재용은 엿됐다로 정리를 하고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죠. 예, 예. 그런데 법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오호,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들고 이재용을 풀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삼성이고 이재용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제 법조 팀장의 설명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성과 관련한 문제에서만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해왔죠. 그래서 그 일이 또 안 벌어진다고 장담도 못 한다는 겁니다. 아하, 예.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뇌물액이 90억 가까이로 불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회사 돈이니까 당연히 횡령이고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징역이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이 절차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구속돼야 된다는 건데 네네. 법조기자 이야기는 일단 50억이 넘어서 유죄는 무조건 확실하답니다. 네. 법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유죄는 유죄인데 판사가 형량을 직권으로 깎아줄 수 있대요. 그래서 형법 53조에 보면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법률상 명시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김프로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프로는 이제 은퇴했어요. 잊어버려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네. 예, 예. 그래서 형량의 절반까지 판사가 재량으로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징역 5년 유죄는 인정할 텐데 판사 재량으로 절반으로 깎아서 2년 6개월로 줄이는 수가 남아 있고 이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기자의 우려더라고요. 네. 그리고 깎아줄 수 있는 대목이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일 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일 때, 네. 사회 공헌 혹은 경제 발전에 기여가 있을 때, 뭐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삼성이 이 재판에서 이걸 계속 주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박근혜의 압력이었다. 네. 둘째는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 이게 바로 지금 조선일보의 논리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그러면 네. 이런 우려가 맞기는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셋째로 이재용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기여할 거다. 봐주세요. 뭐 이런 걸 한다는 거고.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거 네. 뭐 받아들이긴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추상적일수록 판사가 주무르기가 쉬워지죠. 그렇죠. 예, 구체적이면은 뭐 어떻게 하기 어렵지만 추상적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고법 판사가 이걸 인정하면 형을 반으로 깎아서 풀어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짓을 하면 국민들과 진짜 한판 붙어보자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이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진짜 그때는 정말 고등법원 안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상고심 때 소수 의견, 그러니까 그 이재용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라면서 삼성 편을 든 대법관들이 몇 명 있었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자기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 편을 든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 중에 상당수가 그 양승태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 혹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법원 내에 양승태 잔당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파기환송 재판을 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대요. 법조기자 네. 이야기로는. 그래서 양승태 잔당이 재판을 맡으면 아까 말씀드린 오만 논리를 갖다 대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저희 법조기자한테는 있더라고요. 아. 뭐 어쨌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쪽이지만 이런 우려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늘 긴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 그 판결은 이재용을 구속시키라는 건데 이 명백한 판결에도 아직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을 여지가 1말이라도 남아있다는 게 삼성과 이재용에 관한 문제는 진짜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더 감시하고 더 목소리를 내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혼자서 주말 내내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네. 먹던 음식이 네. 위에서 다 저도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법조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참나. 어쨌든 우리 민주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이한배 기자님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재용은 사력을 다하겠구나.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네. 자기를 특별 사면시켜줄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쩌면 그걸 내년 총선부터 개입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삼성의 정치 개입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거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 시민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는 채찍 유인의 역효과라는 건데요. 네네. 행동경제학 이론이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유리 그니치라는 행동경제학자입니다. 네. 그니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출신이군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출신들이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유리 그니치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한 인물이고요. 그니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매우 괄목할 만한 연구를 한 학자인데 1998년에 벌금은 가격입니다. 라는 제목의 놀라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벌금은 가격이다. 예, 이 논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니치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굉장히 표정이 온화한 사람이었대요. 그 원장 표정이 항상 온화해서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그니치가 애를 데리러 가는데 시간보다 늦게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유 원장님 미안합니다.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열심히 변명을 했는데 원장이 그냥 온화하게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앞으로 애들 데리러 올 때 10분 이상 지각하면 벌금 3,000원을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니치가 지각을 했을 때 사실 그 원장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겪은 그니치 교수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향합니다. 자, 늦게 오면 벌금을 매긴다. 즉 죄를 돈으로 벌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진짜로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가 줄어들까? 이게 그니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니치가 이스라엘 하이파 시내에 있는 11개 어린이집을 섭외를 해서 20주 동안에 걸친 실험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이 보통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데 꼭 늦게 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이 초과 노동을 하는 교사를 한 명 둬야 되죠. 조사를 해보면 대충 어린이집 하나당 일주일에 평균 7명에서 8명 정도의 부모가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니치의 제안에 따라서 11곳 어린이집 중에 7곳에서는 12주 동안 부모가 10분 이상 지각을 하면 10세켈, 약 3,5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비교하기 위해서 벌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벌금이 과연 얼마나 지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벌금을 도입하면 지각이 줄어들 것 같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벌금을 내도록 한 7개 유치원에서는 지각이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7명, 8명 정도 부모가 지각을 했는데 벌금 도입 첫 주에 이미 지각이 11건으로 늘어났고요. 둘째 주에는 벌써 갑절인 14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20건까지 지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난 거죠. 예. 반면에 지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4곳에서는 그냥 평소 그대로 7건에서 8건 정도 지각이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위치 분석이 이렇습니다. 원래 부모들은 지각을 하면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퇴근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벌금을 내게 하면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돈을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벌금을 내면 내가 지각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전에는 지각을 하면 부모님들이 어휴 선생님 죄송해요 이랬는데 3,500원씩 벌금을 내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휙 가버린다는 겁니다. 나 돈 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이름이 채찍 유인의 역효과입니다. 벌금을 물게 하면 지각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지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위치는 도덕을 돈으로 대체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의 연봉이 연공서열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봉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걸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 연봉을 도입한 겁니다. 임금을 똑같이 주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연봉을 2배 주고 성과가 안 나오는 공무원들은 연봉을 반으로 깎고 이렇게 하면 지도자 생각에는 연봉이 깎인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 공무원들은 내가 하는 일이 공공의 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연봉 차등이 생기고 내 연봉이 깎이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훨씬 더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돈을 덜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연봉을 깎아? 받은 만큼 일하라는 거네? 이걸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의 영역에 돈이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쥐꼬리만큼 받았으니까 쥐꼬리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사회적 책무로 해결해야 될 영역에 돈을 개입시키면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실험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벌금을 물리니까 지각이 오히려 2배, 3배 막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12주 동안 이 제도를 실험한 뒤에 다시 벌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예전 제도로 돌아온 겁니다. 그냥 늦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위치 교수의 예상은 벌금을 없앴으니까 지각도 이제 과거처럼 일주일에 7건에서 8건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번 올라간 지각 건수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숫자가 유지돼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근위치 해석이 이렇습니다. 한 번 지각에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의 영역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면 사람들 머리에 도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진 도덕은 회복되지 않아요. 지각? 그거 원래 3,500원만 내면 다 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제도를 원상회복해도 이게 돈의 영역이 아니고 도덕의 영역이에요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한 번 무너진 도덕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재벌들의 범죄를 다룰 때 너무나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들이 구속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나빠진다. 총수를 풀어줘야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뭐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죠. 아휴. 예. 그래서 박근혜가 최태원, 이재용 사면할 때 논리가 경제 살려라 뭐 이거였거든요. 지금 이재용을 옹호하는 보수 쪽 논리도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말아야 우리가 돈을 더 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혹합니다. 2심 재판부가 자기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논거 중 하나가 사회공헌과 경제발전 기업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물론 저는 이재용을 풀어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뿐더러 감옥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만 진짜로 100만에 하나 이재용이 풀려나면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쳐도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징벌하는 건 법과 도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도덕의 영역에 돈을 끼워 넣으면요. 즉 돈만 벌게 해주면 죄를 감해줄게 이런 기준이 개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왜요? 돈 가진 재벌들은 내가 돈 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당당하게 범죄를 저질러도 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벌금 3,500원 딱 내고 대놓고 지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죄책감도 못 느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만약에 한국 사회가 이번에 이재용을 구속하고 신동빈도 구속해서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사례를 한두 차례 남겨도요. 도덕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도덕이라는 게 깨지고 나면 어린이집이 벌금 제도를 다시 없애도 지각은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용과 신동빈을 구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도덕적으로 변하느냐? 아닙니다. 속으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걔들은요. 아니, 지난 정권까지는 돈으로 다 해결됐던 일인데 왜 이 정부 들어와서는 돈으로 해결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을 시켜? 빨갱이들 때문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법과 도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원칙은 이번 한두 번이 아니고요. 10번, 100번 정말로 영원히 예외 없이 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덕이 다시 돌아와요. 네. 한두 번 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도덕은 무너진 지가 오래죠. 재벌들은 돈만 있으면 경제 살려준다는 이유로 다 풀려났으니까요. 즉 이재용, 신동빈의 재구속은 정말 시작일 뿐이고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나가서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이재용이 경제를 살려줄 거니까 구속시키지 말자는 논리가 판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재용이 돈 안 벌어줍니다.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진짜 100만에 하나 이재용이 돈을 벌어준다고 해도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인 그럼요. 겁니다. 예. 이걸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돈의 논리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법과 도덕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보수 언론과 삼성의 공세에 맞서서 부디 한국 사회가 좀 의연하게 도덕의 영역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유리 그니치의 채찍 유인의 역효과라는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이완배 기자님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 팔려던 옥수수가 안 팔리니까 미국이 이걸 일본한테 뒷감당하도록 한 점. 이거 보면서 정말 다시 또 이완배 기자님의 예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즈음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미국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된다. 호구 잡히면은 조수로 대접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트럼프 같은 장사치 앞에서는 호구 잡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일본이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이죠. 아베도 자기가 호구 잡혔다는 거 알만도 할 텐데. 알죠. 당연히 자기가 호구 잡혔다는 걸요. 계속 저러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김 PD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 브리핑에서도 많이 소개됐지만 8월 25일에 그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아베와 트럼프가 별도 정상회담을 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베가 미국산 옥수수 70억 달러어치 이게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 어마무시한 물량을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 발표를 할 때 표정 사진을 보면 진짜 싱글벙글 완전히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아베는 이제 진짜 웃긴 처지가 됐죠. 아베 말이 미국산 옥수수를 조기에 사들이기 위해서는 일간 민간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시행하겠다 뭐 이러던데 네. 지금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옥수수 사준다고 일간 정부가 민간에 지원을 한다니까요. 진짜 웃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이 희한한 스토리의 발단은 미국 중국 무역 분쟁입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 네.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매겼더니 중국이 대응책으로 미국산 옥수수에 관세를 왕창 매겼고요. 사실 중국이 옥수수를 겨냥한 목적은 옥수수 재배 농민들이 트럼프를 매우 지지하는 강력 지지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골라서 때린 거죠, 중국은요. 네. 여러 국제 기사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에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꺼내든 카드가 옥수수 수입 규제고요. 트럼프는 아프죠. 자기를 가장 열렬히 지지한 농민들을 찔렀으니까요. 실제로 그 옥수수 재배 협회 회장 같은 사람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면 더 이상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할 것 같다. 트럼프는 빨리 이 위험한 게임을 그만두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렇게 촉구까지 하더라고요. 자, 이제 지지층의 반발이 시작되니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호구가 딱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베한테 야 따까리 너 우리 옥수수 좀 사야 되겠다 한마디 하니까 아베가 어이구 형님 우리 정부가 민간 부분에 지원을 해서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스토리가 된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 이런 분석이 주류이고요. 근데 쪽팔린 아베는 이걸 돌파한답시고 꺼낸 카드가 대한민국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G7 마지막 날의 기자회견에서는 뜬금없이 대한민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 라고 우리를 씹더라고요. 그냥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쪽팔리니까 우리를 찝적대는 모양새인데 이건 좀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튼 요까지가 미국의 호구 잡혀서 비용딱짓을 하고 있는 아베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맹의 딜레마라는 국제정치학 이론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맹의 딜레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정치학과 글렌 스나이더 교수의 이론이고요. 1984년에 발표가 됐는데 발표 이후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 분석에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이론입니다.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묘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약소국 쪽에요.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왜 맺겠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강대국은 나를 왜 도와줄까요? 국제사회에서 공짜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힘이 센 나라는 그 동맹의 대가를 계속해서 약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나라는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구를 거절해서 밉보이면 나중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이 안 도와줄 거니까요. 그래서 강대국에게 거절을 못하고 계속 퍼주는 요 상황을 스나이더 교수는 엮여있다, 엮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으로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약소국은 최대한 강대국에게 강하게 엮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엮여 있다 보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강대국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해도 엮여 있어야 도움을 받으니까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한 국가가 힘센 국가한테 형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우린 동맹인데 평소에 너무 많이 뜯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요. 예. 그럼 힘센 나라가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약소국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이걸 스나이더 교수는 버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나이더 교수의 요지는 동맹의 딜레마란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난처한 약소국의 딜레마를 뜻합니다. 강대국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더 강하게 엮여야 되는데 더 강하게 엮일수록 손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줄이려면 덜 엮여야 되는데 덜 엮이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이 이거죠. 일본은 미국을 종주국 혹은 형님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몇 방 날리면 한국이 쓰러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웬걸 해보니까 얻어 터지는 건 자기 쪽인 겁니다. 일요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7월 한국의 일본 수출은 0.3%가 줄었는데요. 일본의 한국 수출은 무려 6.9%나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무려 23배가 많아요. 칼은 일본이 꺼내 들었는데 병딱짓 하다가 일본 경제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 형님한테 뻘뻘 기어갑니다. 형님, 한국하고 싸우는 중인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동맹이잖아요. 그런데요, 스나이더 교수 이론에 따르면 동맹에서 뭘 얻으려면 계속 더 엮여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도와달라고? 생각해 볼게. 야, 그런데 우리가 옥수수가 좀 많이 남아도네? 니네가 이거 좀 사가야 되겠다? 일본이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면 버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엮이려면 사야 되는데 그걸 사자니 국제적인 호구가 됩니다. 일본은 결국 호구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겠습니까? 천만에요. 동맹으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은 미국하고 계속 더 엮여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를 할 겁니다.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동맹의 딜레마에 걸린 약소국은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예술에 가까운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이 바로 외교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강대국에 너무 많이 엮여서 국익에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이 엮임의 강도를 슬슬슬슬 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너무 덜 엮여서 버림을 받을 것 같으면 절묘하게 슬슬슬슬 엮임의 강도를 높여서 강대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바로 외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약소국이 동맹의 딜레마에 걸렸을 때 진짜로 필요한 건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철학이 아니고요. 기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 때 외교 기술이 아니고 자꾸 철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야, 형님이야, 종주국이야, 만세 이러는 건 외교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나 종교의 사상인 겁니다. 미국을 버릴 수 없다는 건요. 그런데 외교는 동맹의 딜레마에 걸린 특히 약소국의 외교는 이런 철학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엮었다 풀었다를요. 우리나라 보수정부가 오랫동안 대미 외교에서 다 퍼준 이유가 이겁니다.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기술로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미국은 우리 종주국, 형님, 우방
이런 철학이나 종교의 문제로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미국을 못 버려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엮이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끝없는 손실의 반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보면 정부가 이걸 풀었다가 쥐었다가 하는 게 상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너무 덜 엮여서 더 엮여야 하는 국면이냐, 아니면 너무 엮일 것 같아서 그 줄을 풀어야 될 국면이냐, 이걸 판단해 보면 후자에 훨씬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일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처럼 미국에 더 엮이려고 하잖아요. 옥수수도 8조 원어치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더 미국하고 엮이려고 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라는 대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동맹의 이익을 얻으려고 평소 내야 되는 보험료가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처리되는 비용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청와대가 29일에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제가 보기에 멋진 기술자들의 기술인 겁니다. 엮임의 끈을 슬슬슬슬 푸는 거죠.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에 무한정 엮여 있으면 다 퍼줘야 한다는 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줄을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약소국이 동맹의 딜레마에 처했을 때는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하는 단체냐? 저도 참 설명이 어려운데 여기가 국정원이 만든 연구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북한과 안보를 연구하는 단체라는데 정체가 아직 규명이 돼 있지 않아요. 국책연구기관으로 봐야 되는지 일반 사단법인으로 봐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일단 운영자금의 상당액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 이렇게 부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국정원 산하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연구원들 성향도 굉장히 다양해요. 북한에서 넘어온 연구원들도 많고 꼴통 보수 연구원들도 당연히 많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희한하게도 굉장히 진취적인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조직이에요. 어쨌든 이 기관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권의 시각, 특히 보수 정권 집권 때는 정권의 시각을 당연히 철저히 반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단체가 2011년 9월 이명박 때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엽니다. 여기에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중북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과 한미 동맹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대목을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국력 차이가 나는 국가들 간에 맺어지는 동맹 관계를 소위 비대칭적 동맹이라고 한다. 안보 자율성 동맹에서 약소국은 동맹 파트너인 강대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 안보를 확보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약소국의 경우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안보 자율성 교환 동맹의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스나이더가 제시한 연루와 방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동맹 형성 이후 연루보다도 유난히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이것이 대미 의존도 강화와 자율성 희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연루와 방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엮임과 버림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저하고 똑같이 스나이더 교수의 동맹의 딜레마를 인용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죠. 한국은 엮임으로부터 얻는 손실보다도 유난히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대미 의존도도 강화됐고 대한민국의 자율성도 희생됐다라고 이 연구원이 보고서에 적어놨습니다. 네. 2011년 국정원 산하 연구원이요. 뭔 말이냐?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미국에 엮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네.
이 조금만 연구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정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심지어 국정원사나 연구기관조차도 과도하게 엮여 있다. 버림받을까봐 너무 겁먹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나 퍼주고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악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건 계속 반복돼 왔고 심지어 지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그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엮이자, 미국에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떠들었을 뿐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미를 확전해서 문선 대원군이 되고 싶냐 이랬다는데 예. 이게 진짜 한심한 소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학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반미냐 친미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계속해서 엮이고 퍼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 기술의 문제라고요. 이걸 종교적 신념처럼 받아들이면 될 외교도 안 되고 일본처럼 옥수수 8조 원어치 잔반 처리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정부가 이걸 매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적 기술을 쓰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미다. 대한민국은 친미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지를 고민을 하고 묶을 것이냐 풀 것이냐 기술을 연구를 하는 거죠. 예. 다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지금 미국과 엮여있던 사슬을 슬슬 푸는 외교적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는 굉장히 제 관심사이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너무 오랫동안 종교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철학을 넘어서서요. 예. 그 지금 반미하자는 게 아니고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외교적 기술을 쓰자는 건데 이 상식적인 행보가 자유당 무리들에게는 반미다, 문선대원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공세의 도구가 되고 이것이 점점 더 확전이 됐을 때 저는 다음 총선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넘어서고 훌륭한 외부 기술을 사용하는 정부의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너무나 끈질기게 사로잡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유령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부디 이번 기회에 호구 잡혔던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한국이 자주적이고 기술적인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종교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일본 옥수수 수입 이야기와 동맹의 딜레마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이른바 강남 좌파라고 하죠. 좀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오전에 녹음을 합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이 화요일 오전 11시쯤 됐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어제였던 월요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저는 월요일에 운전을 하고 어디 지방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전혀 몰랐는데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걸 쭉 다시 보면서 밤이 늦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쯤에 맥주를 한 캔 땄고 그게 이어져서 새벽 5시까지 계속 맥주를 훌쩍훌쩍 마셨어요. 그리고 밤을 샌 상태에서 지금 약간의 맥주 기운을 빌려서 브리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꼬이고 내용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브리핑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경제기자인 제 영역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기자간담회를 다시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저는 되게 짠했어요. 특히 그
강남 좌파 이야기 나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예. 기자가 후보자에게 무슨 수저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조 후보자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금수저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저를 강남 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는 항상 보수로 살아야 합니까?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합니까? 금수저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진보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고 우리 후손 다음 세대에는 어떤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고민을 했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흑수저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강남 좌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 왔던 것, 우리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은 할 수 있었고 해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신 김용균 노동자와 본인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혜택받은 아이인지도 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가진 자인데 가진 자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한계를 직시하면서 해보려고 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 중에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라는 대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유물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철학을 완성했던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마르크스는 정신과 물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철학을 유물론, 그러니까 오로지 물질, 물, 이 두 한자를 써서 오로지 물질이다라는 철학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물론의 반대쪽 철학을 유심론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정신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정신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마음이나 정신은 그 물질에서 나오는 부차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물질적인 환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의 뿌리는 그 사람이 누리는 물질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의식은 존재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의 의식, 정신세계는 그 사람이 사는 존재 조건,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은 간단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일단 대체적으로 이 말은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사람의 정신은 많은 부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맞냐 하면 절대 그렇진 않아요. 살아온 환경을 뚫고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사람들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여과 없이 100% 그대로 신봉하면 매우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의해서 의식이 100%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마르크스도 그런 뜻으로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걸 기계적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식이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주장이 기계적 유물론이죠. 이 기계적 유물론에 따르면 자본가 계급에서 태어났으면 자본가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났으면 노동자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보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말한 대목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기계적 유물론에 따르면 금수저인 자신은 무조건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신세계를 가져야 하지만 나는 그 기계적 유물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옳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고요. 대치동, 역삼동 요 지역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감정 공유가 있어요. 제 동기이자 그 절친한 친구인 민중의 소리 이정무 실장하고 둘이서 술을 굉장히 자주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완배 네가 운동을 오래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너는 금방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왜? 물어보면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 이렇게 툭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에서 자랐고 강남이 고향인데 그런 출신 성분의 사람이 과연 민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운동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슬퍼져요. 그래서 저를 변호한답시고 야 그건 너무 기계적 유물론 아니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니 뭐 기계적 유물론을 절대 지지하는 건 아닌데 경험상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것을 봤고 똑같이 분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강남 출신들의 운동 이탈률이 매우 높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닌데 네.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조건이 의식을 규정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술을 좀 더 먹다가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땡깡을 부리죠. 그러면 이 진짜 유치찬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너는 예외라고 봐야지 뭐 웃어줘요. 그러면 또 제 기분이 풀립니다. 속도 없이.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나를 예외로 봐주는구나 이러면서 예. 해벌죽하죠.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강남 좌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를 호소하는 그 후보자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이 짠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뭐 강남 좌파 이런 걸 옹호하려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강남 좌파인데 매우 역사를 진보적으로 바꾼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는 기계적 유물론의 예외가 진보운동 역사에서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복지국가를 완성한 위대한 총리 올로프 팔메, 제가 월요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암살 당했던 인물입니다. 탈상투마를 기치로 위대한 복지국가 스웨덴을 완성한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팔메의 출신 성분이 어마어마한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제일 큰 가문이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우리로 치면 삼성입니다. 스웨덴 경제의 30%를 발렌베리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팔메 가문은 발렌베리 가문과 쌍벽을 이루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올로프 팔메는 삼성에 대항하는 현대 가문쯤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정몽준급의 금수저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팔메는 미국 유학길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죠. 물론 나중에는 사회주의와 좀 다른 길을 걸어서 삼인주의자가 되지만 아무튼 팔메는 이런 놀라운 진보주의자,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완성한 인물로 보기에는 출신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금수저였던 사람이었어요. 마르크스의 가장 신실한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굉장한 금수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엥겔스에게는 자본주의 타도 운동을 지도하는 유일한 자본가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엥겔스 아버지가 독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방적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도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평생 동지가 됩니다. 출신 성분을 넘어서는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예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존 조스트라는 미국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 중에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심리를 조사한 매우 방대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결정적인 대목은 공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공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겁을 잘 먹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두려움에 훨씬 덜 민감하다는 거죠. 겁도 덜 먹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스트가 9.11 테러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원래 민주당원이었고 진보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이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겪고 나서 공화당 지지자 혹은 보수주의자로 전향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존 엘퍼드라는 심리학자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겁을 주는 겁니다. 선열이 낭자한 아주 무서운 그림이나 동영상,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체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몸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눈을 더 많이 깜빡거리고 이런 신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겁을 많이 먹는 사람과 덜 먹는 사람을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해보면 겁을 잘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 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겁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민중들을 공포로 내몰잖아요. 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실 매일매일 겁을 주는 사회죠. 학생들한테는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루저 돼. 겁나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너 지금 열심히 회사에 충성 안 하면 늙어서 굶어 죽어. 겁나지? 겁나잖아.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두려움에 쩔죠.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50대가 되면 어떻게 살지?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겁을 먹일까요? 이 이유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수록 보수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종이 많이 확산이 돼요. 저는 요즘 기성세대 분들이 청년분들 보수화됐다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100% 기성세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자꾸 겁을 주는 시대를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야, 겁나지? 너 비정규직 되면 공장에서 죽어. 겁나지? 너 영어 못하면 취직도 못해. 이런 공포의 환경을 10몇 년째 만들으니까 사람이 당연히 보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출신 성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걸 출신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출신 성분은 아닐 거야. 그럼 그 대신 뭐냐? 저는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라고 쭉 생각을 해옵니다. 자신의 의지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얼마든지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엥겔스나 팔메 같은 위대한 투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쪽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환경을 이겨내는 게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쯤에 정의당 강남지역위원회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강남 한복판에서 진보정당 운동을 하십니다. 매월 모여서 공부도 하고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진짜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용기, 그런 게 그 사람의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 사례들을 그분들은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남 좌파, 출신 성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물론 있죠.
그런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식은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면 그걸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뚫어냈을 때 위대한 걸음을 걷는 용기 있는 투사들이 많이 나오죠. 강남좌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던 그 본인의 고뇌 같은 게 저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이 보는 강남좌파를 보는 시각,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후보자 본인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는 게 느껴져서 그 후보자의 개인의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여튼 그 대목이 굉장히 많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맥주 몇 잔 마시고 주절주절 길게 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출신 성분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간의 용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밤새 맥주 몇 잔 마신 김에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포에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들이 연대해야 돼요. 예,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포를 맞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지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동지들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이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요. 조금 더 연대하고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새로운 어떤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벙커원 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에 벙커원 교회를 슬쩍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네. 그 연대체의 걸음에 늘 응원을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우파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이 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원동력이 됐다, 밑거름이 됐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이 요즘 이슈가 된 이유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자칭 명예교수 때문이죠. 네네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엄청난 이슈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 이영훈 교수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력을 보니까 경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력이 화려한 대목이 많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고문도 지냈고 2004년에는 백분토론에 출연해서 정신대는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상업적 공창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 사람이 쓴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이 무려 전경련으로부터 시장경제 저술 부분 대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요? 예, 졸라게 축하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게 원칙인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건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한국 경제학계에서 매우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전혀 논쟁조차 필요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아이디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론의 창시자가 바로 이영훈이고요. 그리고 이 논쟁은 요즘 불거진 게 아니고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격화가 된 꽤 역사가 있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이 주도한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허수열 충남대 교수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해서 반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영훈, 안병직, 김낙년 이런 낙성대파들이라고 불리죠. 낙성대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 찬성 쪽에 허수열 교수가 맹렬히 이를 반박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강점을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건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봉건국가였는데 일제가 식민 지배하고 철도도 들어서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과거에 친일파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 중에 식민지 수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수혜론은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일본에 고마워하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넋이 나간 놈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영훈, 김낙년 등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에 고마워하자라는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성대파의 주장은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일제의 침탈이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인 수치를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 경제가 발전했다는 팩트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식민지 수혜론 같이 일본 고마워요, 뭐 일본 덕에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이 지랄을 해버리면 이건 뭐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냥 개자식들의 개수작인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숫자만 본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허수열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이 참전을 해서 10몇 년째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영훈 무리 등과 허수열 교수의 반론을 쭉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학술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이영훈 무리 주장의 핵심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조선의 국민소득, GDP가 매우 늘어났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연평균 2.37% 정도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승 수치는 당시가 이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세계적 경기 침체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세계 성장률에 비춰볼 때 매우 좋은 수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이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도 늘었고 조선인들의 영양 상태도 좋아졌다라는 주장을 이 낙성대파가 여러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설파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는데 숫자가 좋아진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얘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2.3%씩 늘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일단 그 시기에 GDP 통계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이걸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해낸 학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앵거스 메디슨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메디슨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20세기 초반은 물론이고요. 19세기 초반까지 56개국의 GDP를 추정을 해내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중세, 고대, 기독교 초기 시대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의 GDP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상상력에 기반한 추정일 뿐이죠. 네. 아무런 통계적 기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GDP를 정확히 추정할 것이며 무슨 수로 1830년 영국의 GDP를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수로 로마 제국의 GDP를 측정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디슨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저건 온전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학문적으로 보면 가상의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한 메디슨조차도 그래, 이 추정이 그야말로 순수한 추정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프로젝트 목적이 내가 지금 정확히 맞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 주장을 보고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연구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발전시키자라는 제안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낙성대파들, 이영훈, 김낙년,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은 이 메디슨의 자료를 가지고 일제강점기의 조선 GDP가 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웃겨버리는 거죠. 정확할 리가 없는 통계인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자들의 주장이 조선의 1인당 GDP가 늘었다는 건데 1인당 GDP라는 게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는 조선인들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일본 놈들도 무지하게 많이 살았다고요. 자, 그러면 조선의 1인당 GDP라는 숫자가 만에 하나 좋아졌다 한들 그게 조선인, 즉 조선 사람의 1인당 소득이 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냐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식민지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얘들 주장대로 조선인의 소비도 늘고 영양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려면 조선인의 국민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GDP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라는 학자가 낸 통계는 조선 전체의 GDP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조선인의 GDP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GDP를 분리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낙성된 무리들은 이걸 자기들이 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소득을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의 소득을 빼면 조선인들만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연구를 해봐도 조선인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소득은 어떻게 추정을 했냐고요? 여기서부터 개떡 같은 사기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얘들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소득이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소득보다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라고 지들 멋대로 추정을 한 다음에 일본 본토인의 소득 2배를 곱해서 그걸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해외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는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았을까? 한 2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밀어넣은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싶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2배냐고요. 니 꼴리는 대로 2배다 그러면 그게 2배가 돼요? 아니, 학문이 지들 꼴리는 대로 방향대로 2배, 3배 막 뱉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매우 상류층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류층이 조선에 올 필요가 없었던 게 일본은 조선에서 하류층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조선인들에게 떠맡겼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알아주던 애들이 대거 건너온 겁니다. 당시 조선에 일본인 거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요. 근데 반면에 일본의 국내 소득이라는 건 일본 본토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귀족도 있는 거고요. 농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거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토 일본인들 전체 평균 소득보다도 조선에 거주한 상류층 일본인 소득이 2배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장난합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2배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 격차가 났을 거라고요. 거지들은 다 일본에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낙성대파의 주장과 달리 3배나 4배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얘들은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강점기 동안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소득이 일본 본토 사람보다도 3배나 4배였다면 조선에서 늘어난 GDP의 대부분은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의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조선 거주 일본인 소득이 걔들의 주장보다 조금만 더 많아도요. 일제강점기 동안 순수 조선인의 소득은 조금도 늘지 않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계 가지고 얘들이 장난질을 친 거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얘들이 조선인의 GDP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1911년부터 1940년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1940년부터 1945년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여기는 왜 계산을 안 하냐고요. 이때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냐고요. 그리고 모든 정황 증거에 따르면 1940년부터 45년 낙성대파가 빼놓은 요 기간 동안에는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빡세게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 수탈이 진짜로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5년을 통계에 포함시키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소득 수준은 장담하는데 완전히 다른 통계가 나올 겁니다. 조선인의 1인당 GDP는 35년 몇 개월 동안 정체돼 있거나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르는 오류는 그 시기가 갖는 특징을 누구 덕분이다라고 함부로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박정희 군사 독재 때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말과요. 박정희 군사 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 독재 때 경제가 발전한 것을 두고 박정희 군사 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하는 오류가 한국에서는 무려 몇십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죠. 네. 그런데 이걸 때가 아니라 덕분이라고 쓰려면요.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박정희 군사 독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같은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말도 성립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군사 독재가 없었다면 심지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도 반박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박이 완료돼야 비로소 박정희 군사 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 때 국민소득이 늘었다. 사실 늘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얘들이 통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만 만에 하나 늘었다 쳐도요. 이게 일제강점 덕분에 국민소득이 늘었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제 때 기차, 철로도 생기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랬지 않냐. 이거 진짜 미친 소리인 거죠. 왜냐하면 일제가 식민지배 안 했으면 기차, 철로가 안 생겼겠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철도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다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객관적인 숫자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GDP 통계가 잡힌 건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부터 일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통계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1953년 1인당 GDP가 67달러 정도였고요. 이제 전쟁 영향을 빼기 위해서 2년 정도 지난 1955년 통계를 보면 1인당 GDP가 오히려 조금 줄어서 65달러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순위는 안 나오는데 대략 이 정도면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150위권대에 있는 극빈 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국민소득이 비슷한 지경이었거든요. 아니, 일본이 식민지배 할 때 철도 놓고 전학 깔아서 근대화시켜줘서 경제 발전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민소득이 해방 이후에 세계 꼴찌 수준의 극빈국이 돼 있습니까? 진짜로 웃기는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린 이유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식민지 수혜론, 그러니까 일본 덕분이고 일본에 감사해야 돼. 이 이야기에 비해서 너무 비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등 낙성대 무리들은 학문을 빙자한 야바이 사기를 지금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들도 아는 겁니다. 식민지 수혜론, 그러니까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 숫자만 볼 거야. 이렇게 객관적인 척을 하죠. 이게 진짜 야비한 짓인 겁니다. 얘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그때 국민소득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K값이 어떻게 됐고 복잡한 수식이 됐고 이런 게 쫙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국민소득이 많이 늘었다. 객관적인 통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식과 통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를 보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 국민소득이 늘기는 는 모양이네. 이런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 넘게 싸워온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명예교수 논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기의 GDP 추계라는 대작을 토대로 매우 치밀한 분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일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그들의 주장 대부분이 수식을 풀어서 얻게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허수열 교수 이야기는
낙성대류가 보고서에 통계를 막 어렵게 써대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진짜처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설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등이 저 숫자를 속이진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이걸 허수열 교수 같은 전문가가 반론을 하고 밝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찜찜한데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 국민소득이 늘어난 건 맞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훈이나 낙성대류들이 이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척, 숫자만 보는 척하면서 내심 일본을 찬양하는 속내를 속이고 국민들을 숫자로 호도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비열한 짓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숫자를 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니까 세상을 왜곡하고 심지어 일본 제국주의를 내심 찬양하는 논리가 횡행하죠. 이 비열한 지식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칭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이라는 자의 헛소리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응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오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영훈과 낙성대류의 주장, 요즘 우파들한테 엄청 각광을 받던데 예.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허위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학문을 가장한 사기죠. 예. 이러면 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기를 속이려고 드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도리어 야, 좋은 얘기만 해봐. 내가 믿어줄게. 이러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지식인들의 사기가 먹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기자들의 자신감이라는 좀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인가요? 그 경기방송의 기자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물어봤는데, 그렇죠. 아주 정말 무식하고 용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기자들이 요즘 참 많이 보이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 때 한 기자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가요? 그 코치를 받아서 질문을 한 게 알려졌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기자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코치를 받아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뭐가 정답이고 뭐는 틀렸어 이런 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럴 자격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큰 이슈가 돼서 제 SNS 타임라인에 관련한 글이 무시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몇 번 클릭하다 보니까 그 기자의 SNS에 들어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 타임라인을 훑어보게 됐습니다. 댓글도 엄청 많이 붙어 있고 그 기자도 전혀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기자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사실 기자가 중립을 지키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떤 기자에게도 당파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기자들이 나는 중립이다, 나는 어느 쪽도 까지 않는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속으로는 좀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래 니 똥 국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누구를 까고 싶은 걸 중립을 위장해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중립입니까? 저는 엄청난 당파성이 있는 기자고요. 그래서 그 기자의 당파성은 저와 정반대편에 있지만 그건 그 기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대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관심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기자 타임라인을 훑어보는데 최근 쓴 글 중에 이런 게 하나 눈에 띄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님과 식사를 함께했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무능해서라고 말씀드렸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총선 때까지 한국당 현수막에 다른 내용은 일체 쓰지 말고 경제 지표만 나열해 보시라고 조언 드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살난 경제 지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현수막 내걸 문구는 무궁무진할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있고요. 식사 자리에서는 박수 치시면서 격하게 공감하셨는데 앞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보수적 성향이고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뭐 이걸 지금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과 밥을 먹으면서 자유당 현수막에 경제 지표만 쫙 써도 자유당 지지율이 막 올라갈 거예요.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고 조경태 의원이 박수를 치면서 격하게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반영되면 그거 내 아이디어다. 뭐 이런 생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 기자의 이런 생각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브리핑에서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 문제는 저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자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죠. 저는 저런 사고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웃긴 것이 오늘의 브리핑 주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저 글이 눈에 띈 이유는 자기가 제1야당 유력 최고위원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조언을 했다는 그 자부심입니다. 글을 보면 조경태 의원이 박수를 치면서 격하게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영될지 지켜보자. 저는 이런 태도가 매우 안타까워요. 이게 기자들이 갖는 제일 멍청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라 높은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줘요. 이게 기자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이 임원이고 사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자기도 그에 준하는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취재원이 기자가 무슨 말을 하면 대부분 기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제 경험상 기자가 뭔 조언이랍시고 했는데 이 기자는 뭘 그렇게 멍청한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찐따먹이는 취재원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기자가 뭔 말을 하면 기득권의 모든 취재원들은 이 기자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야. 역시 뛰어나. 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 1도 안 들어가 있는 영혼 없는 리액션이죠. 조경태 의원 장담하는데 어디 다른 기자가 의원님 이제 경제 이야기 그만하고 현수막의 남북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러면서 박수 쳤을 거예요. 그건 정치인의 습관적인 리액션이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리액션에 속아서 자기가 그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순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네. 제 경험상 기자들 중에 갑자기 사업한다는 사람이 여럿 봤거든요. 다 하는 말이 나 이거 하면 무조건 성공해입니다. 왜요? 그러면 내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데 나 도와줄 사람이 천지 삐까리야. 그런데요. 기자 그만두는 순간 그 네트워크 3분 이내에 다 깨집니다. 그게 네가 기자니까 너 보고 기자님 그러는 거죠. 기자를 그만뒀는데 너를 왜 도와주겠어요. 네. 근데 이걸 모르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저도 예전에 네. 김정한 목사한테 대들고 네. 뭐 대단치도 않은 그런 사회적 지위지만 극동방송 PD 하다가 이제 PD였으니까요. 네. 뭐 실업자가 됐을 때는 뭐 그냥 먼지더라고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네. 저는 비슷한 표현인데 네. 화장실에 걸려있는 휴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휴지는 쓰임새라도 있지. 네. 그래서 먼지보다는 낫네요, 제가. 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더닝과 크루거라는 두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더닝은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이고요. 크루거는 그 연구를 도운 대학원생입니다.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코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실험에 나섭니다.
보통 이 이론 이름에 사람 이름이 붙는 경우는 그 이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는 더닝과 크루거 두 학자의 위대한 연구를 기리는 이론 이름이 됩니다. 두 사람은 코넬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 능력과 문법 테스트를 합니다. 요건 이해와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테니스 운동 능력도 측정을 하고요. 자동차 운전 실력, 남을 웃기는 유머 능력,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분야에서 어떤 학생들이 유능하고 어떤 학생들이 무능한지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학생 니네들 능력을 다 조사해 봤는데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전체 학생 중에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운동, 문법, 운전, 유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들과 무능한 사람들 사이에 그 무리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유능하다고 과대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능하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를 보면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는 상위 40% 안에 들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실제로는 하위 25%인데요. 그 자뻑이 너무 심한 거죠. 네. 반면에 상위 25%에 드는 사람은 나는 상위 30% 안에는 못 들 거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심각한 부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조화가 더닝크루거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의 요지는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더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유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무능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웬만하면 사고를 안 칩니다. 문제는 무능한데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모를 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 운전 거칠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차선 넘나들고 신호 위반하고 운전하면서 쌍욕하고 클락션 울리고 이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그렇죠. 예. 예, 위험해요. 그런데 대부분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재부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씨요. 예. 이분이 더닝크루거 효과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이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잠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원고를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야기를 하면 특히 명문대 출신 중에 공부 좀 어설프게 한 사람들 더닝크루거 효과에 많이 걸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혀 진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신재민 씨가 일했던 국고국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컨트롤하는 기재부라는 거대한 조직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씨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무능력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모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사고를 안 친다니까요. 그래서 더닝 교수가 1999년 이 논문을 발표할 때 논문에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인용된 명언은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은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능한 줄 모르고 막 나대고요. 유능한 사람은 좀 활발히 활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능한 줄 몰라서 계속 주저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이 버트랜드 러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더닝 교수는 자기의 연구 결과인 더닝크루거 효과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우리나라 기자 사회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의 기자는 기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전혀 뛰어나지 않아요. 무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높은 사람 몇 번 만나고 높은 사람이 맞장구 몇 번 쳐주니까 자기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면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더 나대다가 계속 민중들의 정서와 괴리되는 대형 사고를 치는 거죠. 반면에 제가 진짜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자는 자기가 유능한 걸 또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 분야로 압도적인 원톱으로 꼽는 기자가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 글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뛰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낸 책에 자기소개를 적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가 글 쓰는 직업이라고 잘못 알고 골랐다. 되고 보니 사람 만나는 직업이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 타입이 있고 고갈되는 타입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후자에 속한다. 청중 30명이 넘어가면 마이크도 못 잡는다. 방송은 이제 거절하는 멘트도 입에 붙었다. 흥미로운 기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울렁증이 심해서 그런 주제에 11년째 기자를 하다니 스스로 놀랄 때가 많다. 2011년부터 데이터 저널리즘을 비교적 일찍 시도했는데 정작 쓸 줄 아는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 하나다. 의사소통 도구 중에 그나마 멀쩡하게 다루는 도구가 글이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활자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라. 예측이라기보다는 염원에 가깝다. 기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디테일에 약하다. 턱 밑까지 파고드는 인파이터도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저 기자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기자 중에 진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천관율 기자는 자기를 디테일에도 약하고 말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고작 글 쓰는 거 하나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죠. 이 부조화가 매우 슬프다는 게 버트랜드 런셀의 지적이고 더닝크루거 효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보수 성향 기자의 SNS를 보고 보수 성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뭘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자뻑, 내가 세상을 바꾼다. 내 한마디에 야당 최고위원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한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한국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는 현실이 슬픈 겁니다. 위대한 철학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절대로 뛰어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데 이 말의 핵심은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진짜로 큰 차이인 거죠. 그런데 한국 기자사회가 오래전부터 너무 과도한 오만 자뻑에 빠졌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뻑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기자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기자사회가 그다지 유능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걸 모르는 것이 기자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이것도 꼰대 기자가 주제넘는 훈계질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혹시 후배 기자님들이 들으신다면 요거 하나는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별거 아닙니다. 상대가 기자님 이렇게 올려 부른다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뻑하면 그때부터 민중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목소리만 들리죠. 기자사회가 자뻑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겸손하게 민중들 속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나이든 늙은 꼰대 기자의 작은 소망이 있어서 오늘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이론을 빌어서 주제넘은 소리를 해봤습니다.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진짜 그렇죠. 진짜 그런데. 네. 이게 제가 일간지 출신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분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보도가 한 사람을 사륙하는 것인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게 타사 기자가 특종을 했을 경우엔 그 관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의 광기에 빠져서 뭐라도 아무거나 갈겨 써야 되겠다는 광기가 집단을 휘감죠. 그래서 나의 낙종을 이른바 반가이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데, 아니 사실은 우리가 기자라고 생각할 때는 정의와 어떤 진실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지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이미지가 메이킹되어 있는데, 그냥 뭐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좀 보면 안타깝죠. 예. 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조금 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민중들을 위한 일인지 권력자들을 위한 일인지에 대한 자각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야수처럼 불어뜯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는 잘못된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한 자각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제가 더 하면 너무 꼰대 같아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